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의 김덕기입니다. 여기 그 입문과정 제 9강을 할 텐데요. 이제 9강은 그 19페이지 나눠드린 프린트에 그 현금 흐름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결국 투자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지를 이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추정치가 항상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은 수집한 자료가 얼만큼 이제 신뢰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가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설득력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분석에 대한 논리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시험과 연관돼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이후의 모든 주제가 그 현금 흐름을 배경으로 문제를 이제 구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구조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는 완벽하게 구성하시고 시험 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투자에 대해 3단계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취득을 해요. 이 취득할 때는 현금 자산이 유출이 되죠.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 유출시키고 실물 자산 부동산을 사는 단계가 이제 이 취득 단계입니다. 현금이 유출되는 시기죠. 이게 근데 현재 유출하는 거죠. 내가 현재 취득해서 부동산을 샀어요. 내가 갖고만 있어가 내가 그래서 산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성 부동산을 논하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취득할 때 지출한 현금 자산을 뽑아 먹으려면은 이거를 임대해 줘야 됩니다. 운영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운영 단계가 있어요. 운영 단계에서 이제 소득 이득이 나오죠. 이 소득 이득이 결국 이제 목차에 나온 것처럼 영업 현금 흐름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28회 때도 이건 그대로 냈는데 뭐 안 나오면 안 되는 문제고 현금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논하는 것이 가능 총소득을 논합니다. 이 가능 총소득이라는 것은 임대를 통해서 벌 수 있는 최대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단위당 임대료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단위당 임대료 에다가 이제 곱하기 임대 단위 수를 합니다. 보통 단위당 임대를 할 때 단위는 뭐 수익성 부동산이니까 한 실당 얼마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실당 단위를 실로 하고 수익성 부동산이니까 한 실당 임대료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임대 단위수가 만약에 이제 얼마로 할까요? 100실이다. 그럼 100만, 1000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능 총소득이 이제 자료가 실당 얼마인데 임대는 얼마다. 임대 단위수가 몇 실이다. 몇 제곱미터가 주어지면은 이걸 통해서 뭘 계산하냐? 가능 총소득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가능 총소득은 결과적으로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제 1년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부동산은 취득을 하고 취득할 때 팔 걸 염두에 두잖아요. 그럼 취득과 처분 사이에 운영 기간이 있을까? 보유하면서 운영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투자자가 분석하기를 나는 취득한 부동산을 5년 보유하고 나중에 되팔겠다. 라고 하면 5년치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5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5년치에 발생하는 소득 이득을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했을 때 추정치입니다. 때문에 요거 가능 총소득에 대한 운영당의 소득 이득은 1년치 계산하는 거다. 그러니까 1년치를 소득 이득을 5년 보유한다 그러면 5개를 추정하는 거야. 5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능 총소득이 나온 상태에서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공실이 빠지죠. 공실이라는 것은 결국 임대를 못하는 경우를 말하죠.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임대 부동산이 꽉 채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실률은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임대를 못 받는 거죠. 공실률도 가능 총소득에 예를 들어서 몇 프로다 이렇게 주어져. 예를 들어서 공실률이 가능 총소득의 만약 5%다. 그러면은 1억에 500만 원은 못 보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또는 불량부채 충당금을 합니다.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이제 그 임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임차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임대료를 꼬박꼬박 잘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임대료를 못 내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 취했는데 결국 사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료 못 받는 경우. 이거를 이제 대손 충당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손 충당금을 우리 문제상에서 보면은 구조적인 현금으로 할 때는 보통 데이터를 주어지지만은 현실적으로만 고려하지 않아요. 대손 충당금을 감안해서 우리나라는 임대 보증금이라는 걸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그 가능총소득은 임대 공간을 통해 얻는 수입인데 그 임대 공간 이외에 얻는 수입 등이 있어요. 이걸 기타 수입이라 그래요. 다만 기타 수입을 영업 이외에 발생된 수입이라고 해서 이걸 영업의 수입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것처럼 영업의 수입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차장 수입이라는 자판기 수입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PC방을 예를 들면은 만약에 PC가 그 1시간당 1,000원 사용료다. 그러면은 이제 PC방에서 전체 얻을 수 있는 총 수입을 계산하면은 한 시간당 1,000원이니까 1,000원에다가 곱하기 24시간 해야 되죠. 그 24시간 하면은 PC 한 대당 하루치 총 수입이 발생해요. 근데 1년 동안이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365일 합니다. 그럼 1년 동안에 한 대가 창출할 수 있는 총 수익이 나와요. 근데 그 PC 방 안에 PC 대수가 100대다. 곱하기 100대 하면은 이 전체 PC를 통해서 벌 수 있는 최대 소득인 가능 총 수익이 나와요. 근데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PC방 가면은 컴퓨터가 꺼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죠. 이게 공실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PC를 이용하던 사람이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은 잠깐 이제 자립했을 때 이용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튀는 경우가 있어. 결국 못 받는 경우죠. 이게 대손 충당금이야. 근데 저희 동네 PC방을 저도 가끔 이용합니다.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서 가끔 이용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그 시간당으로 쿠폰을 끊는 그 기계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대손 충당금이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 업체의 노력인 것 같아요. 얼마나 튀었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PC에서 생각할 수 있는 논리고, 그리고 이제 기타 수입이 뭐냐면은 PC방을 1시간 동안 이용하는데 현실적으로 PC만 하지 않잖아요. 과자도 먹고 커피도 먹고 라면도 시켜 먹고 빵도 먹고 음료수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운영 이외에 얻는 수입으로 기타 수입이 되는 거야. 저도 옛날에 이제 잠깐 PC방에서 이제 잠깐 산 적이 있었어요. 2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거의 한 달 동안에 PC방에서 산 적이 있었죠. 뭐 게임을 이제 빠져가지고 잠깐 이제 재미를 붙여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시간 동안에 이제 그 당시에 2,000원이었는데 할 때 2,000원 1시간 사용하면은 그 라면, 빵, 음료수 해서 한 9,000원을 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잘 안 가니까. 어쨌든 이제 이게 기타 수입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벌 수 있는 이론상 최대 소득에다가 공실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은 유효총 소득이 나와요. 이거는 실질적인 총소득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유효총 소득. 그 유효총 소득이 계산이 됐어. 그럼 여기까지 만약에 시험 문제 낼 때는 지문으로 만약에 낸다 그러면은 가능총 소득에서 공실과 대손 충당금 빼고 기타 수입 더하면은 유효총 소득이 나온다. 뭐 이런 형식으로 출제를 해요. 그럼 이 구조를 알아야지 맞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소득인데 근데 장사를 하다 보면은 경비가 들어 안 들어요? 경비가 들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영업 경비를 이제 뺍니다. 운영할 때 경비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 경비를 빼면은 이제 이 부동산이 창출하는 순수익이 나와요. 순수익이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 이거를 순영업소득이다라고 보통 합니다. 이 순영업소득을 회계적으로 이제 배당전 소득이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어볼까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배당전 소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나중에 필요성이 커져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거기 그림이 나온 것처럼 여기까지는 총 취득할 때 지불된 총투자 논리야.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을 본인 돈 가지고 투자하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레트 효과를 논했던 것처럼 부동산은 비싸기 때문에 타인 자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총투자에는 내가 투자한 돈, 지분 투자, 남이 투자한 돈, 저당 투자 합쳐서 총투자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총투자는 가장 많이 쓰지만 이게 일반적인 통일된 용어는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론에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용어 때문에 틀려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용어가 통일이 안 됐던 것도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통일이 안 된 부분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용어가 이제 같은 용어인데 이렇게 출제하는 출제원도 있고 저렇게 출제원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동일한 용어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틀린 분이 실제로 계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총투자를 같은 말로 총자산이다 라기도 하고, 그럼 나중에 보면은 이게 그 감정평가 들어가면 결국 내 돈하고 남의 돈이 합쳐서 10억을 투자했어. 그럼 10억짜리 취득하는 거잖아. 그럼 10억짜리 취득한다는 것은 취득할 때 그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는 뜻이야. 결과적으로 이게 부동산 가격이 돼요. 나중에 이제 총투자, 총자산, 부동산 가격은 다 같은 말이야. 동일한 말이다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까지가 즉 가능총소득에서부터 순영업소득까지가 뭐랑 비교되는 거다? 총투자랑 비교되는 대상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순수익이 나왔으니까 이 순수익을 투자자들끼리 나눠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투자는 나눠 먹는데 누가 먼저 가져가냐면은 은행이 먼저 가져가요. 여기까지 총투자인데 저당 투자가 있어요. 저당 투자. 이걸 대출자, 저당 투자 뭐 이렇게 하겠죠. 저당 투자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가져가는 것이 이게 뭐죠? 부채 서비스액이야. 이 부채 서비스액 용어를 몰라서 틀린 분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부채 서비스액은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원리금 상환액을 말해요. 근데 올해 황당한 문제가 올해 이제 이 부채 서비스액의 개념이 뭔지를 물어봤어. 용어적인 면에서.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 지급분을 더한 거를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럽니다. 은행에 돈 빌리면은 이자도 갚아야 되잖아요. 비용으로. 그리고 원금 빌린 거를 나눠서 상환하잖아요. 이 부채 서비스의 구체적 부분은 금융론에 다루겠지만은 이 용어 자체에 대한 해석을 틀리게 해가지고 정답을 했더라고요. 저를 무시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어쨌든 이제 원금과 합한 금액인데 이게 통일이 안 됐어.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이 투자론에서는 제일 많이 써요. 원어가 뎁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리금 상환액에 나중에 금융로 들어가면은 부채 서비스액보다는 원리금 상환액이라든지 또 같은 말로 우선 처음이니까 용어 한번 볼게요. 저당 지불액이라든지 또 같은 말로 월부액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지금 요 말이 전부 다 같은 말로써 우리 시험에 그동안에 부채 서비스 개념으로 출제했던 용어들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암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해석할 때 원금이자 합한 거구나. 원리금 상환에 그대로 저당 지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월부금 내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시험 보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그 당시 이 월부금에 대해서 기출문제에 월부금 나온 거를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인터넷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해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은 올해 맞았을 거야. 이렇게 문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자체가 한 문제짜리였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순영업 소득에다가 부채에서 빼고 은행 몫을 공제해 줬잖아. 그러니까 배당을 해야 되는데 순영업 소득이 배당 전 소득이잖아요. 그 다음 자금 배당 자금으로 들어가. 누가 먼저 배당 들어가면 은행이 먼저 배당 받아요. 은행이 배당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누구 몫이 나와서 내 몫이 남은 거야. 내 몫이 남은 건데 이게 나에 대한 배당이 있어요. 이거를 나에 대한 배당에 대해 다만 이걸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부채 서비스액 은행에 대한 배당이고 얘는 지분 투자에 대한 배당액이야. 근데 세전이잖아요. 세전이니까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지. 그 다음엔 당연히 세금을 빼야 되잖아요. 그 세금이 무슨 세금이냐? 운영당의 소득과 관계되는 세금이라서 이걸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궁극적으로 단기 순이익이라 볼 수 있는 세후 현금 수지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총투자 논리가 순영업 소득에서 마무리 졌는데 그럼 은행 거 털어낸 부채 다음에 세금은 붙어 있는 세전부터는 무슨 투자 금액에는 지분 투자자 금액이 지분 투자자랑 비교 대상되는 소득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전부터는 항상 뭐랑 비교하시라고요? 세전부터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요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알아두세요. 옛날엔 전체를 다 암기하는 방법이었는데 구조적으로 하는 거니까 항상 먼저 소득을 잡아야 돼. 가유순전후라는 게 있어요. 가유순전후, 자유순전후 해가지고 각 소득 밑에 뭐가 공제되는지를 알아두셔야 돼.
가유순 전후 먼저 소득을 잡고 사이사이 뭐가 있을까? 가능과 유효 사이에는 공실 부분이 있고 유효랑 순 사이에서 마이너스가 영업 경비가 있고 순하고 세전 사이에는 부채 서비스액이 있고 세전과 세후 사이에는 소득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가공기, 유용순, 부전, 영세, 영후, 영세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먼저 그 내용적으로 이제 소득의 위치를 잡아서서 가유순전후 해놓고 사이사이 뭐가 있는가를 뭐 앞잘 따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용어가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라고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자체도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지문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계산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지문 내는 경우에 가장 간단한 것이 구조적으로 그대로 내는 거예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하면 순영업소 나온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거꾸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순영업소득에다가 영업경비 더하면 뭐가 나와? 유효총수 나오는 거지. 그리고 유효에다가 순을 빼면 뭐가 나와야 돼? 유효에다가 순을 빼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영업경비가 나와. 여기서 이거 빼면 이거 나오고 여기서 이거 더하면 이거 나오고 여기서 이거 빼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순영업소득하고 세전수지는 같을 수도 있어요.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같냐면은 저당 투자 몫이 없을 때 무슨 뜻이야? 100% 자기 자본 가져가면은 요거랑 요거는 동일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가이순전을 계속 길 다니시면서 가이순전후 방거리 다니면 계속 가이순전후 계속 해주셔야 돼. 계속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네 문제짜리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게 많아서 계속해서 이제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자체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출제위원이 먼저 총투자의 저당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경계선 쳐볼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총투자 논리고 세전부터는 이제 지분투자 논리잖아요. 이렇게 경계선을 치우시면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이제 하는데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먼저 이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부분은 위치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응용하는 건 별도로 하고 이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은행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즉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금융론에서 세부적으로 따로 논합니다. 별도로 논하는 파트야. 그래서 이건 금융론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고요. 그럼 투자론 자체에서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유에서 순이 나오려면 경비를 빼야 되잖아요. 경비 부분이 전통적으로 강자야.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20회 이후부터 아주 강자가 등장했어요. 이거는 이제 총투자 논리로서 경비가 중요한데 세전에서 세후가 나와야 돼요. 그럼 뭐가 껴 있어? 영업소득세가 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강자야. 사실상 영업경비 부분과 영업소득세에 대한 논리를 해석하면은 여러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그 영업경비에 대한 부분 그 박스 안에 쳐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요.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어. 포함되는 거 이거는 지속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포함되는 거는 어차피 이제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 안 되는 거 위치를 잘못 적었네. 이렇게. 그럼 포함되는 포함 안 되는 게 있는데 포함되는 거 어차피 회계적으로 종류가 많을 거예요. 거기 짝박스 안에 대표적인 거 있어요. 근데 포함이 안 되는 걸 꼭 아셔야 돼. 근데 영업경비에 포함 안 되는 거를 종류를 기억하시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윤곽 잡는데 엄청 도움을 받아요. 먼저 이제 포함 안 되는 것 중에 그 세금과 관련해서 이게 부동산이다. 건물인데 건물 생략하겠어요. 건물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취등록세는. 왜 이건 포함이 안 될까? 그렇죠. 이거는 취득 단계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요. 이 세금은 이제 포함되는 세금은 보유 단계 세금 포함돼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거 경비잖아. 그래서 재산세 포함되고 그리고 흐름상에서 꼭 이해하실 거 공실하고 대손 충당금도 포함이 안 돼. 왜 포함이 안 돼요? 그렇지. 5에서 공제 이미 했잖아요. 공제했는데 또 공제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밑에 흐름상으로 부채 서비스에도 포함되면 안 돼. 왜? 밑에서 공제할 거니까. 밑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영업소득에서 포함도 시키면 안 돼. 왜? 이것도 맨 밑에 포함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처분 단계 고려는 자본이 돼서 포함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 건물의 감가상각비 해야 돼요. 그냥 감가상각비 내면은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28회 때도 마찬가지로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걸 알면 문제를 맞췄어요. 거기에 이제 기업 공실 대손충당금,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 다 들어가 있죠. 건물의 감가상각비, 건물 취득세 등등 다 들어갔어. 그리고 시옷의 소유자 본국값하고 개인적 업무비가 있어요. 올해는 소유자 개인적인 업무비도 나왔어. 투자자가 본인의 본급을 무슨 경비 처리하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는 업무비도 이거는 뭐 경비 처리할 거로 하는 게 아니지. 개인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비에 대한 유명한 주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논리는 제가 기출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문제를 다양성 있게 한번 응용해서 풀어볼 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요거를 알아야지 결국 순영업소득까지 도출되는 계산문제, 지문풀이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강좌 영업경비 대비해서 20회 이후에 나왔던 유명한 문제, 영업소득세를 알아야 돼.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를 물어볼 때 두 가지 스타일이야. 순영업소득이 얼마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세후가 얼마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럼 순영업 물어볼 때는 핵심이 경비를 알아야지 이걸 풀 수가 있고 세후를 물어볼 때는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걸 풀어야 돼요. 소득세 계산하는 게 밑에 적혀져 있어요. 소득세 계산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책전 세로를 한번 해볼게. 순영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세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소득세 계산하는 것이 순영업소득에다가 대체충당금을 더해요. 우리 시험은 아직 대체충당금이라는 것이 출제된 적이 없어. 대체충당금은 자본적 지출비야. 뭐 리모델링 같은 거 하고 싶어.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본적 지출비는 그 부동산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비 대체충당금이라 그래. 그럼 자산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과세 대상으로 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회계적으로 어려워서 이건 출제된 적은 데이터로 출제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잡으시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절세효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자 은행한테 갚을 때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를 공제 항목으로 해주고 그리고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때 처리해주게 돼 있어요. 경비에 처리하는 것이 이때 처리해요. 감가상 그러면 이제 이게 빠지면 뭐가 영업소득세가 나와요. 아니 영업소득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옵니다. 이 과세 대상 소득이 투자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세법 시간에 이게 결국 뭐냐면은 과세 표준이야. 과세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해? 영업소득세율을 곱해요. 이게 뭐가 나온다? 영업소득세가 나와요. 영업소득세 구할 때 순영업을 하면 이게 순대이감이라고 유명한 내용이죠. 순영업소득, 대체충당금, 이자, 감가상각비, 순대이감을 알아야지 이 과표가 나오고 과표에서 세율을 곱하면 소득세 계산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세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전연금 수준을 하든 똑같아요. 세전연금 수준을 하면은 차이가 뭐냐면 대체액 똑같이 더하는데 여기다가 뭘 더하냐? 원금 상환분을 다시 더해줘야 돼. 책이 있으니까 대충 써볼게요. 감가상각비 이제 공제하는 거 똑같고. 그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순노금 하면 이자를 봉제하는데 여기서는 원금 상환분을 더해줘야 돼. 왜 그러겠어요? 왜냐 세전으로 할 때는 순에서 부채에서 뺀 거잖아. 그렇죠? 그 부채에서 빼야 되는데 세금 계산할 때는 순할 때 이자를 이미 공제해 주잖아요. 그럼 세전을 할 때는 이자는 이미 빼준 거야. 그래서 모두 같이 빠졌어. 원금도 같이 빠졌으니까 원금을 다시 더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지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고 똑같이 세율 곱하면은 소득세가 동일하게 나와. 그 순으로 하면 순대이감이고 세전으로 하면 세대원감이다라고 합니다. 순대이감, 세대원감, 순대이감, 세대원감 끊임없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그 운영 단계에서의 소득이득의 흐름이에요. 이거를 이제 거의 뭐 이제 그 주무실 때도 떠오르실 정도로 자주자주 내 걸로 만들어 주셔야 돼. 이렇게 이제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요. 운영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시 이제 뭐 해요? 거기 위에 다 로마자 3번 보면은 다 팔아야 돼. 쭉 몇 년 운영하다가 처분합니다. 처분할 때 매각 현금 흐름인데 이제 자본이득이 추정이 되는데 다만 처분할 때 자본이득은 마지막에 한 번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흐름만 아시면 돼요. 19페이지 꼭대기 로마자 3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샀던 거를 다시 팔어. 그래서 거기 매도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부터 매도 가격이 나오고 그럼 매도할 때 경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
매도 비용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순정수 나왔던 것처럼 여기다가 순매도액이 나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투자자가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대출 받았어. 대출 받았는데 대출 기간이 20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20년 동안에 계속 돈을 갚아야 돼. 근데 투자자들은 대출 기간이 20년이라 그래서 내가 대출 기간만큼 보유하겠다? 절대로 아니에요. 중간에 쫑친다고 가정해. 내가 이제 그래서 나는 저번 대출 기간은 20년짜리 대출 받아서 지금 부동산 운용하고 있는데 나는 5년만 운용하고 팔겠다. 그 5년이란 기간 동안에는 계속 원금을 상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치가 남았어? 15년치가 남았잖아. 그 15년치를 안 갚으면 참 좋겠지만은 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처분할 때도 5년 동안에 갖고 난 나머지 미상한 대출 잔액, 그 저당 잔금, 대출 잔액 요거를 이제 공제하게 되는 거죠. 그 은행 돈 다 털어냈잖아요. 그렇죠? 기간 중에 갚은 거 안 갚은 거 마지막에 털어냈어. 그럼 이제 누구 거야? 내 몫이 돼. 내 몫인데 다만 내가 투자한 돈이 다시 들어와. 지분 투자액이 다시 돌아왔는데 지분 투자 복귀액, 지분 복귀액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런데 이거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내용입니다. 세전 지분 복귀액. 여기다가 처분 단계니까 자본이득세를 빼요. 이 자본이득세를 세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죠. 양도소득을 따로 논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디테일하게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말 그대로 세후 지분복귀액이 딱 나오게 됩니다. 이 처분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가 여기까지 딱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론 처분 단계는 특히 나중에 보면은 순매도액하고 세전 지분복귀액 사이에 미상한 저당자금이 있다. 요거를 우선 아는 게 그나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영업경비 중에 자본이득세는 경비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랬죠. 왜? 얘는 처분 시에 고려되는 양도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걸 위주로 가이순전을 위주로 머릿속에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현금 흐름이 추정되면은 이 추정된 데이터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투자 분석해야 돼요. 근데 거기 이제 20페이지 보시면은 그 투자 분석하는 기법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세부적인 게 들어갑니다. 그럼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책에 있는 거 한번 나눠도 프린트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어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이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대충 책에 있으니까. 근데 이걸 구분할 때 중요한 것은 화폐의 시장 가치, 우리가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공부 하나 했지만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 이걸 분류할 때 분류하는 기준이 화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화폐 시장 가치 이거.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거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 화폐 시장 가치를 기준하는데 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이 고려하지 않는 방법,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비할인 기법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려하는 방법이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지. 고려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고려하는 방법은 뭐라 그러겠어요? 고려하지 않는 게 비할인 기법에는 할인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실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인데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 이제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어림잡아 하는 방법이야. 우리 시험 쪽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비율 분석법이라 그래서 각종 비율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림셈법에는 다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투자한 돈을 얼마 만에 회수할 것이냐. 그 회수 기간을 아는 방법이 있어. 회계적으로 회수 기간인데 우리나라는 우리 시험은 승수라고 그럽니다. 승수법. 승수법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것이고 이거를 회수 기간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회수 기간인데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단순 회수 기간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랑 역수 관계 있는 게 있어. 역수는 이제 반대죠, 반대. 그리고 수익률법이라고 있어. 수익률법은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 정도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퍼센티지를 알고 하는 거야. 요거는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법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전부 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법을 우리가 이제 회계적 이익률법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승수로 이게 두 가지가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회수기간을 의미하는 거랑 얼마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라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비율 분석법에는 각종 비율이 있는데
회계적으로 엄청난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공부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위주로 내는 것 같아. 물론 가끔 가다가 엉뚱한 비율 나오긴 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야. 그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대부 비율이 나오고요. 대부 비율, 뭐 매년 나오는 언급하는 거죠. LTV라 그러고, 두 번째가 이제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이고, 두 가지 위주로 출제가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있어. 가끔가다 나와요. 이 두 가지 위주로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고, 이건 가끔가다 더 가끔가다 나오는 게 있어. 그거는 뭐 굉장히 이제 드문드문 케이스니까 여기까지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고려하는 방법이 이제 있는데, 고려하는 방법은 다시 두 가지 한번 해볼까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이름도 심상치 않죠?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우리는 다행히 하나밖에 안 나와가지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순용가법이 있어. 순용가를 NPV라 그래요. 순용가법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를 PI라 이렇게 표시가 되고 PI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IRR 이렇게 약어를 많이 내니까 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어림셈법 중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의 시간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회수기간법이 있어요. 이거를 현가회수기간이라 그럽니다. 현가회수기간법이다라고 얘기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이상하게 올해는 좀 요 파트가 다른 계산 문제가 많이 내다 보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 언급했더라고요. 말씀드린 부채 감당률에 대해서 단독 문제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 승수법의 회수기간을 계산 문제로 냈는데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대충 찝을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대충 찝게 대충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이제 정리할 것인가? 먼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처럼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좀 어려워요. 어렵고 이쪽은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 내용이야. 명칭도 어림잡아한다 어림셈법이잖아요. 그럼 공부하실 때 어림셈법하고 비율 분석법은 반드시 해주셔야 돼. 두 가지는 반드시 공부를 해주시고 꼭 강조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파트는 반드시 해주시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해서는 기출문제를 보시고 난이도 기준을 잡으셔야 돼. 계산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온 파트가 요쪽이 있거든요. 그럼 하시면 안 돼. 하시면 안 마시고 나중에 문제 가지고 뭐 이 정도 나오면 현장에서 패스. 민법 다 푸시고 시간 남으면 하시고 이런 거 가이드를 말씀드릴 거야. 어쨌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고 현가회수기간은 종류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 그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는 반드시 해주시되 요거는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선택상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하고 고려하지 않는 방법의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도 꽤 돼요. 근데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의 종류는 워낙 많은데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법에 대한 종류는 정해져 있어. 오지선다하다 보니까 딱 네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 그게 뭐냐면 요거죠. 할인법의 순수, 내, 현. 순수, 내, 현만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고, 순수, 내는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윤곽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저 가이손존이라는 저 현금 흐름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이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 요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파트가 이제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건드리지조차 안 했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포기하실까봐 건드리지조차 안 했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서 나왔을 때 잠깐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시고는 선택이다. 우리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어쨌든 완벽하게 숙지하시려면은 뭐에 대한 숙지가 있으셔야 되냐? 이거야, 이게. 사실상 오늘의 지금 3시간 동안은 강의를 해드렸는데, 오늘의 3시간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거라는 거죠. 이 가이순전후가 꿈속에서 보일 정도로 계속 숙달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펼쳐보시는 순간에, 역사적 기준 펼쳐보는 순간에 느끼실 거야.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출전이 다 어렵게 내면은 뭐 합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그 시험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꼭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이제 어림셈법에 대한 논리랑
21페이지에 나오는 비율 분석법에 대한 논리,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론의 중요한 부분, 꼭 핵심적인 내용,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어려운 거 들어갔어요. 투자론 파트. 그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 정리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